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이 된 남성입니다. 아직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큼 제 마음이 안정된 건 아닌데요. 제 사연이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제게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글을 적어 내려가는 게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아내가 저지른 불륜에 관한 사연인데요. 한편으로는 실수투성이인 저에 대한 사연이기도 합니다. 제 사연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상황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과 가족이었기에 저에게 아내와 아이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었죠. 저와 아내는 오붓한 신혼기간을 보낸 뒤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삶에는 별다른 걱정거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출산하고 시간이 좀 지나자 제 가정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사회생활을 해오던 아내는 출산 직후 육아를 시작하며 부쩍 힘들어 보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인지 힘든 육아 때문인지 아내가 전과 달리 말수도 적어지고 얼굴 표정도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보, 당신 요즘 부쩍 힘들어 보이네. 표정도 어둡고 잘 웃지도 않고. 내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민우 태어나고부터 그런 것 같은데. 혼자 집에서 아이 돌보는 게 힘들지? 미안해 여보. 내가 진작 당신에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어. 아니야. 당신도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건데 뭘. 그래도 당신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육아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아이랑 씨름하면 없던 병도 생기지. 그런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하겠어. 애 키우는 게 다 그렇지 뭐. 아무래도 당신 너무 집에만 있고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힘든 것 같은데 집에만 있을 게 아니라 취미라도 좀 만들어보는 게 어때? 취미? 내가 그럴 정신이 어딨어. 하루 종일 민우 돌보는 것도 벅찬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없을 때는 우리 부모님께 민우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 좀 드리면 되지. 어머님, 아버님께? 그래도 되나? 그래도 내가 엄만데 내가 아이를 봐야지. 당신 마음이야 나도 알지. 근데 그러다가 당신이 먼저 지쳐 쓰러질까봐 걱정돼서 그래. 좀 쉬엄쉬엄 하면 당신에게도 또 민우에게도 더 좋을 거야. 산후 우울증은 초기에 해결하는 게 좋다고 하잖아. 다행히 제가 아내의 변화를 일찍 눈치챈 덕분에 다른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했고 저는 지쳐있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숨쉴 만한 여유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상황으로나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육아에 지친 아내가 다른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아내를 도왔습니다. 다행히 저희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아내와 저도 서로를 배려한 덕분에 아내의 산후 우울증은 많이 좋아지게 됐죠. 그렇게 어두웠던 아내의 표정은 점점 생기를 되찾았고 예전처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어요. 그러자 아내는 아이와 교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지 계획했던 복직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나 그냥 복직 포기하고 집에 있을까 봐. 왜? 당신 회사 돌아가고 싶어 했던 거 아니었어?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처음엔 마냥 힘들기만 했는데 당신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나도 민우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나네. 일은 나중이라도 다시 할 수 있지만 우리 민우는 너무 빨리 자라잖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우 두고 회사 나가려니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네. 그래서 당신만 괜찮으면 나 집에서 살림하고 육아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 그럼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난 오히려 고마운데 당신이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주면 나도 그만큼 집중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원해서 하는 육아라면 우리에게 또 민우에게 더 좋을 거야. 돈보다 가정이 더 중요했던 저는 복직을 포기하고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아내의 말에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혼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울증까지 겪었으면서도 아이를 위해 고생을 혼자 떠안겠다는 아내에게 되레 미안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 아내를 위해서 저는 조금 더 힘을 내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틈틈이 부업도 하면서 아내와 아들 입에 뭐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저와 아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산 덕분인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시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또 우울증이 생긴 건가 싶어서 걱정하던 그때, 이번엔 아내가 먼저 제게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왔죠. 여보, 사실 나 요즘 좀 안 좋은 것 같아. 예전처럼 자꾸 무기력해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 역시 그랬구나. 안 그래도 나도 당신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 미안해, 여보. 분명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또 이렇게 나약한 소리나 하고 있네. 아니야. 당신이 충분히 힘들 만한 상황인 거 나도 잘 알잖아.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다시 나가서 일하고 싶어. 아무래도 집에만 있는 건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아. 아내는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커서 어린이집에 다니니 나가서 일할 수 있지 않겠냐며 절 붙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전에 아내의 우울증을 겪었던 터라 걱정이 많았던 저는 당연히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몇 년간 집에만 있느라 경력이 끊긴 아내가 다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자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내의 이전 직장 동료이자 출산 후에도 종종 어울리던 친구가 아내에게 일자리를 약속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걱정을 내려놓았고 얼마 뒤 아내는 회사를 나가게 됐죠. 그러자 사회생활로 활력을 얻은 건지 아내의 얼굴이 부쩍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밖으로 나가게 되며 한편으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아내가 오랜만에 하는 회사 생활이 너무 좋았던 건지 좀 과하게 일에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여자라면 몰라도 이제는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으니 회사와 가정의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사에만 열정을 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늦은 퇴근에 잦은 회식으로 바쁜 아내를 보며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할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시작한 사회생활이 얼마나 좋기에 저렇게까지 할까 싶어서 잔소리를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맞벌이 부부가 되었고 그럼 집안일을 공평히 나누는 게 맞았지만 저는 아내를 위해 제가 조금 더 희생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다가 우울증까지 얻었으니 그런 아내가 걱정되어 제가 아내 대신 집안일과 육아에 더 힘을 쏟기로 했던 거죠. 어차피 아내가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집안일은 뒷전이기도 했고요. 덕분에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서 쉴 틈이 없었지만 제가 조금 더 희생해서 아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바깥일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내를 배려해줬고 그런 덕분인지 저희 부부는 큰 싸움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다른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한 거예요. 아들 교육 때문에 말이죠. 이사? 이렇게 갑자기? 갑자긴 무슨 갑자기야. 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우 이제 7살이야.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고. 요즘 초등학생들 유치원 때부터 대입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 민우 너무 많이 늦었어. 아니, 뭘 그렇게까지... 그리고 공부는 여기서 시키면 되지 뭐하러 이사까지 가. 당신 민우 인생이 달렸는데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야? 학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공부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니까 다들 길을 써서 강남에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이사 가는 게 쉬운 일인가? 당신이나 나나 직장도 있고 또 강남 집값이 얼만데. 나 당신이 이사 간다고 하면 서울로 근무지 변경할 수 있어. 그리고 집이야 우선 전세로 들어가면 되지. 우리가 뭐 평생 강남에 살려고 해? 민우 공부 마칠 때까지만 살면 되는데. 여보, 우리 아들 인생이 우리 선택에 달렸어. 그냥 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동네가 학교 교실이고 애 공부방이라고 생각해야 해. 응? 아내의 말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 모두 아이가 자라면서 학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사교육이나 학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식을 둔 부모라면 어쩔 수 없이 애들 교육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교육에 대한 내 선택과 노력이 자식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거기다 때마침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친구가 직원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라 당장 서울로 이사를 가더라도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었고 여차하면 친구네 회사에 자리를 잡아도 됐으니까요. 전반적인 상황이 서울로 이사를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던 상황이었죠. 결국 아내 의견에 따라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에는 사전에 계획한 대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늘 아래 전에 살던 곳처럼 지내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서울이라는 곳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길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동네에도 뭐가 이렇게도 많은지 저도 나름 지방 큰 도시에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눈이 핑핑 돌았습니다. 서울 생활과 동네 지리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어린아이가 있고 곧 학교도 가야 하니 제가 동네 이곳저곳을 잘 알아놔야 했습니다. 서울로 이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던 아이 학업을 위해서 단일 학원도 알아봐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웃분들에게 인사가 늦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할 때가 많은데 아무런 인사도 없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 이사 오자마자 찾아뵈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2주나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떡을 돌리며 이웃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같이 돌면 좋았겠지만 아내는 옮긴 직장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던 터라 친구 회사를 다니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널널했던 저 혼자 옆집, 위층, 아래층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러다 바로 위층 아주머니를 뵙게 되며 제가 모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그 1403호 사시는 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 밑에 층으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마침 댁에 인사드리러 가던 중이었는데 여기 떡이요.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에 인사를 드려야 했는데 저희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정리할 게 많아서요. 네? 저희 밑에 층으로 이사를 왔다고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요? 네? 관계라뇨? 밑집에 여자분 있지 않나요? 나이는 30 후반 정도로 보이고 키는 이 정도의 단발인. 아, 저희 아내를 먼저 보셨구나. 제 집사람입니다. 네? 아내 된다고요? 그 여자분이? 그럼 두 분이 결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부부? 네, 당연하죠. 근데 왜 그러시죠? 아니에요. 저 떡은 받은 걸로 칠게요. 그러니까 들어가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가... 저기 미안한데 나 괜히 남의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두 사람 사이를 정확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 생겨서 책임을 지니마니 이런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했다고... 전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에 아이가 있어서... 아무튼 돌아가세요.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저는 이웃에게 인사할 겸 또 아이로 인해 생길 혹시 모를 소란으로 이해를 구할 겸 찾아간 건데 별 희한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소리였죠. 이상하다 싶었지만 오늘 처음 뵌 아주머니를 붙잡을 수도 없었고 붙잡으려고 해도 아주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간 후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러다 조금 전 아주머니께서 했던 말들이 다시 제 귀에 울렸어요. 제 아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그 말과 두 사람 사이를 정확히 모른다는 말이요. 아무래도 아내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았고 또 다른 사람이 연관된 일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섣부른 상상을 해선 안 됐어요. 확인해야 했죠. 그래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 아주머니 댁 초인종을 다급히 눌렀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나오실 때까지 말이죠. 저 아주머니, 잠시만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절대 아주머니께서 골치 아플 일 만들지 않을 테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몇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네? 아주머니! 이러지 말라니까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 전에 내 입에서 나온 말 그냥 헛소리 한 거니까 돌아가시라고요.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뭘 보고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절대 아주머니께서 곤란하실 상황 없을 거라는 걸요. 아주머니께 책임지라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아우 진짜. 그럼 목소리 좀 낮춰요. 그리고 내가 본 것만 말할 테니까 모른다고 하면 더는 묻지 말아요. 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우 내가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제 아내를 보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언제 보신 거예요? 우선 말하기 전에 말할 게 있어요. 내가 본 사람이 그쪽 아내가 확실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기론 한 6개월은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에서 본 게. 6개월이요? 누구랑 있었는데요? 그거야 여기 옆집 사는 사람이죠. 옆집이요? 여기 1404호 사는 사람이요? 여기 사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해요. 요즘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시대인데. 내가 아는 건 1404호 사는 사람이 남자고 이 집에 이사 온 게 6개월 좀 넘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또 두 사람 사이가 다정해 보인다 정도? 그래서 난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줄 알았죠? 근데 살림을 합치면 합칠 것이지 왜 밑에 집으로 이사 온 건가 싶었고. 그 여자가 지금 그쪽 아내라는 건 방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놀라서 되물어봤던 거고. 저기 괜찮아요? 얼굴 안색이 새하얀데? 네, 괜찮습니다. 그럼 여기 사는 남자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사람인가요? 지금은 집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떡 돌리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던데. 회사는 다니는데 오늘은 주말이라 어딜 갔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이웃끼리 인사도 잘 안 해서 나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직접 옆집 사는 남자 뒷조사 좀 해봐요. 하는 김에 아내도 같이 해보고. 난 내가 본 거 아는 거 다 말했어요. 그럼 됐죠? 제 머릿속을 스쳤던 상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남아있긴 했지만 아주머니께 듣게 된 전반적인 상황이 아내의 불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려오더군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분노나 슬픔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잠시 멍했고 집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나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아들이 걱정됐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거라고 아내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혼을 무릅쓰고 아내 뒷조사를 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외도했을 확률이 높긴 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고 또 설령 외도가 맞다고 해도 잠깐의 외도. 기다리다 보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죠.
그에 비해 아내의 뒷조사를 하게 되면 그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도 제가 참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내와 한 집에 있을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보게 된 그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감정이 표현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죠. 아내와의 이혼은 아무런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아들이었어요. 아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처럼 눈 감고 귀 닫고 가정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제 가정일 뿐이더라고요. 이러다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먼저 말한다면 저만 바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내가 계획적으로 이혼을 준비해 제가 아내의 외도를 밝힐 수도 없다면 그땐 민우마저 빼앗길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없길 바라는 건 바보 같은 일이었죠.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우선 아내의 외도를 확인이라도 해야 했어요.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외도의 증거도 확보하기로 했죠. 저는 불륜 관계일 수도 있는 아내와 남자를 직접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확인과 혹시 모를 이혼에 있어서 제게 유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뒤쫓기 전 합법적인 증거를 모으는 데 공부해야 했어요. 또 두 사람을 쫓아다니는 데 필요한 장비나 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제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뒷조사를 시작한 바로 첫날, 남자에게 걸리고 말았거든요. 저기요, 잠깐만 문 좀 내려보세요. 왜 그러시죠? 몰라서 그럽니까? 지금 계속 저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엔 아닌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따라오는 것 같아서 차를 이쪽으로 돌렸더니 또 따라오네요. 여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요? 여기 막다른 길인 건 아세요? 저 쫓아오는 거 맞죠? 도대체 뭡니까? 저를 왜 쫓아오는데요? 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착각한 것 같아요. 차량도 그렇고 번호판도 제 친구 녀석이랑 같아서 무작정 따라왔던 겁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차를 착각했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그 말 못 믿겠으니까 나와봐요. 경찰 불러서 수상한 사람 아닌지 확인할 테니까 나와서 기다리라고요. 친구 차로 착각한 거면 떳떳할 거 아닙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바빠서요. 그 친구 차인 줄 알고 한참 따라오느라 늦은 것 같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일은 상상해서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어설퍼도 너무 어설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행을 시작하고 1시간도 되지 않아 딱 걸리고 말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가 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혹시 몰라 제 차가 아닌 친구 차를 빌려서 남자를 뒤쫓고 있었고 또 걸렸을 때도 절대 정체를 들켜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차 창문을 아주 살짝만 열었거든요. 일부러 목소리도 변조해서 말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나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 오늘 있었던 이상한 일로 인해 남자와 아내는 저를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잘못하다간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을 누르고 아내와 남자를 뒤쫓는 걸 잠시 멈춰야 했죠. 그리고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부터 아내는 일보다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또 제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린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당신 또 이 시간에 웬일이야? 누가 보면 빚쟁이가 온 줄 알겠다. 내 남편 일하는 곳인데 오면 안 돼? 거기다 회사 사장이 성훈 씨인데 좀 찾아올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성훈 씨? 그럼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 점심 식사 챙겨주시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통 입맛이 없어 보여서요. 저희 회사에서 여기까지 먼 것도 아니니까 제가 조금 더 신경 쓰려고요. 이야, 인연이 넌 좋겠다. 어느 아내가 자기 점심시간에 남편 회사까지 와서 점심 챙겨주냐? 그렇지. 근데 올 거면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리 점심 먹으러 나갔으면 어쩌려고. 점심시간 되려면 30분이나 더 남았는데 그럴 일이 있나.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와야지 더 기쁘지 않아? 나 앞으로 종종 이렇게 당신 찾아올 거야. 어때? 좋지? 상훈 씨, 앞으로 제가 종종 연락도 없이 찾아와도 되죠? 어이, 그럼요. 저희야 좋죠. 그럼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항상 뭐라도 양손 가득히 싸서 올 테니까 우리 남편 어디 외근 보내고 그러지 마요. 갑자기 변한 아내 태도로 인해 외도에 대한 더 강한 심증이 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남자 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또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었어요. 제가 직접 움직일 수 없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저처럼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 눈을 피해 흥신소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남자의 관계 확인과 불륜 일시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했죠. 이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것 또한 피말리는 기다림이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아내가 외도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혹시 아내가 눈치챌까 더 모르는 척 지내며 흥신소 연락을 기다렸으니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흥신소 연락만을 기다리던 제 모습 덕분에 아내와 남자의 의심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는 다시 일이 많아진 것처럼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고요. 저는 흥신소 연락을 받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아이 사장님, 여기 얼른 타세요. 저기 앞에 차 보이시죠? 저 차에 아내분이랑 상간남이랑 같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둘이 모텔 가는 것 같은데. 그거 확인시켜드리고 제가 알아낸 것들 보여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두 사람이 바람 피운 게 맞다는 겁니까? 뭐 사장님도 아시고 계셨으면서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제가 알아낸 거 확인하시면 얼마나 더 놀라시려고. 이것보다 놀랄 게 더 있습니까? 아이 사장님, 결과만 보시면 안 되죠.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속인 건지 안 궁금하시냐고요. 그걸 생각할 만한 정신이 아니라서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바로 현장 덮칠 수 있게 두 사람 따라간 다음에 확인하시기로 하죠.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아내와 남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급급했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만났고 언제부터 만난지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제야 생각하게 되었고 잠시 또 멍해지게 되었죠. 배우자의 외도라는 게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더군요. 아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알고 난 뒤로 저는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었어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생각조차 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저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어쩌면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 착각 때문에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건 아닌가 싶었죠. 허탈해지면서 자존감이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흥신소 직원이 제게 한마디 하더군요. 아이 사장님, 그거 사장님 탓 아닙니다. 네? 이런 일 생기면 의뢰한 분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요. 바람핀 배우자 탓하는 사람, 자기 탓하는 사람. 근데 정작 자기 탓하는 사람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거기다 제가 아내분 뒷조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장님 관에서도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이 사장님께서 죄책감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사장님 아내분 되니까 제가 함부로 말 못하겠습니다만 아내분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바늘과 실도 아니고 이사까지 하면서 바람을 피운답니까? 장거리 불륜하면서 살림 차리고 사는 건 나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직장도 같이 옮기면서. 잠시만요. 직장이요? 그럼 바람 피우는 남자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겁니까? 남자가 회사를 옮겨서 여기를 따라온 거고요? 네. 두 사람 전에 살던 곳에서부터 불륜이었어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 불륜. 그리고 이건 전에 살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 이웃 주민들 기억이라 확실치는 않은데 그 상간남이 사장님 댁에도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던데요. 꽤 오랫동안. 네? 그럼 1, 2년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까? 아유, 1, 2년은요. 적어도 4년은 넘은 것 같은데
4년이 넘어요? 아내분 회사도 그 상간남이 넣어줘서 들어간 겁니다. 회사를요? 잠시만요. 그럼 저 남자 이름이 뭡니까? 아니, 제가 말해볼게요. 혹시 주현 맞습니까? 저번엔 모른다고 하시더니 그 사이에 확인하셨나봐요. 네, 맞습니다. 주현, 박주현. 그 상간남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을 아시면서 왜 지금 제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현이라는 그 이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에게 수도 없이 들었던 이름이었어요. 아내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을 때, 그리고 다시 사회생활 하려고 할 때, 또 이사하고 근무지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도 들었던 이름이었죠. 여보, 당신 취업 말이야. 친구 회사 들어가지 말고 그냥 가게 같은 거 하나 하는 게 어때? 당신이 제빵하는 것도 좋아하고 손재주도 있으니까 조금만 배우고 연구 개발하면 혼자서 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가게 하면 민우 보는 것도 더 편하지 않나? 왜? 나 회사 나가면 당신이 혼자서 민우 보게 될까 봐 그러는 거야? 아니, 당신 생각해서 그렇지. 솔직히 몇 년 동안 일 쉬다가 일하러 나가는 게 쉬운 일이겠어? 회사에 적응 못해서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진짜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당신 민우 낳고 힘든 상황이 있었으니까 난 또 혹시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서.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주연이가 나를 얼마나 신경 써주는데. 그 사람도 일해야 하는데 당신만 신경 쓰고 있을 순 없잖아. 주연이 걔는 그럴 애야. 자기 일하면서도 나 신경 써줄걸? 그러니까 나 우울증 걸렸을 때도 찾아와서 나랑 시간 보내줬지. 그리고 나도 겨우 그 정도 각오 없이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설령 내 생각보다 적응 못하거나 힘들어진다고 해도 주연이가 가만히 보고 있을 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가 우울증을 겪고 난 이후 주현이라는 그 사람은 저에게도 익숙해질 정도로 아내 입에서 자주 언급됐습니다. 제가 기억할 만큼 자주 불린 이름이었고 또 아내에게 수시로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인사도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자리를 만들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주현이라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죠. 주현이랑 밥을 먹자고? 당신 많이 도와주잖아. 그럼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고맙다는 인사해야지. 그리고 당신이랑 그렇게 자주 만나는데 나도 얼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됐어. 걔가 그런 거 바라고 나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고마운 건 내가 다 성의 표시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연이 걔 낯가림이 심해. 안 그랬으면 내가 진작에 당신 소개해줬지. 아니, 내가 당신 소개해주려고 우리 집에 온 주연이 붙잡은 적도 있는데 얘가 진짜 울먹이더라고. 그래서 결국 인사 못했던 거야. 낯가림이 많다는 사람을 억지로 자리하게 만들 순 없었어요. 더군다나 제 지인도 아닌 아내 친구였고 여러 번 도움을 받았던 터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에게 그 주연이라는 사람은 제 아내를 도와준 고마운 아내 친구로, 또 제가 직접 고마움을 전하지 못해 미안한 아내 친구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한참 동안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당장 아내와 상간남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아낸 거 당장 말하세요. 저 두 사람 모텔로 들어가면 바로 뒤따라 갈 거니까 알아낸 것도 전부 다 말하라고요. 아이 사장님, 갑자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이 네, 알겠습니다. 말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상간남 이름 박주현, 나이는 41세, 사는 곳은... 그렇게 듣게 된 아내와 상간남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 의미 있었던 거는 상간남도 유부남이고 부잣집 딸과 결혼해 처가덕을 아주 많이 본다는 거였죠. 상간남이 다니는 회사는 상간남 장인이 사장으로 있는 곳이었고 그 이후로 경력이 한참 끊겼던 아내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상간남의 아내가 자식들 공부로 인해 외국에 넘어가 있어서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를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
당시에 이사 갔던 서울집에서 자유롭게 불륜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외에는 더 놀랍거나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 짧게 설명해 보자면 두 사람은 오래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이였고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짧은 연애를 했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졌고 아내는 저와 연애하다 결혼하게 된 거예요. 상간남 역시 다른 사람과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아내가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었을 때 어쩌다 연락이 된 것 같았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한 건지 우연히 연락하게 된 건진 모르겠지만 그 후로 상당히 가까워진 모양이에요. 또 제가 산후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돕는다고 여러 취미를 할 수 있게 배려해줬는데 그게 두 사람의 관계를 불륜으로 발전시키는데 기폭제가 된 것 같고요. 이후 두 사람은 제 눈을 피해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고 남자가 장인이 있는 본사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울로 올라가자 아내도 아이 교육을 핑계 삼아 뒤따라 온 거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실들보다 아내가 그 긴 시간 저를 기만했다는 데 화가 났어요. 또 아내를 위해 했던 제 배려를 다른 남자와 만나는 데 이용했다고 하니 배신감이 밀려왔죠.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모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에게 뛰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흥신소 직원이 절 말렸어요. 아이 지금 가면 죽도 밥도 안 돼요. 물론 제가 대신 모아준 증거를 쓰면 이혼하는 데 있어서 증거가 아예 없는 것보단 낫지만 그것도 저 두 사람이 입 맞추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거기다 저 상간남 처가덕택에 돈이 많아요. 비싼 변호사 써서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럼 저것들 놔두라고요? 저 여자가 저를 몇 년 동안 속였는데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마음을 썼는데. 아니 놔두는 게 아니라 잠깐만 기다리자고요. 불륜인 남녀가 모텔에 들어가면 뭘 하겠습니까? 우린 그때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발가벗고 모텔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덮쳐서 증거를 잡는 거라고요. 그때 제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들어가셔서 사진 찍어야 발뺌하지 못하는 증거가 생긴다고요. 복수심에 눈이 멀었던 제게 흥신소 직원은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때 저는 증거고 뭐고 다 필요 없었지만 하도 말리니 잠시 기다리게 됐죠. 그리고 흥신소 직원이 움직이자고 한 순간 아내와 상간남이 들어간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뒤에는 모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두 사람의 방을 안내받은 다음 흥신소 직원이 모텔 관계자인 척했어요. 잠시 뒤 문이 열리자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고요. 거기서 홀딱 벗은 아내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여보! 너 정말 너 이리 와! 내가 너 가만 안 둬! 네가 날 속여? 네가 감히 날 속여?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보, 진정해. 이러지 마.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 응? 해결? 해결 따위가 뭐가 있어? 네가 날 몇 년 동안 속였는데 무슨 해결? 오늘 다 죽자. 우리 다 끝내자고. 여보, 진정해. 주연 씨, 저 사람 좀 말려봐. 야, 너 가까이 오면 너부터 끝날 줄 알아. 야, 이지연, 너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여보, 살려줘. 안 돼, 제발. 민우를 생각해. 당신 이러면 민우 어떻게 될지 몰라. 당신 이러면 민우 고아 될 수도 있다고. 당신 민우 고아 만들 거야? 그리고 당신 여기서 진정 안 하면 나 신고할 거야. 당신이 나 털끝 하나 건드리면 민우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고. 아내 입에서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순간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멈추더군요.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 못하다간 제 모든 것인 아들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주워듣기로는 부부간의 이혼 문제와 양육권은 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거든요. 특히 불륜의 경우 아이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큰 피해가 되지 않는 이상 더더욱 양육권 판단과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폭력적인 행동은 제가 아이를 맡아 키우기에 부적절하다는 구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장과 주먹이 터질 듯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증거만. 불륜의 증거만 찍고 아내와 상간남이 있는 모텔방을 나와야 했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억울함은 아내와 이혼하면서도 계속됐죠. 도대체 간통죄는 누가 왜 없앴는진 모르겠지만 아내의 불륜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상간남에게는 상간남 소송과 함께 다른 식으로 복수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 있던 상간남 아내 연락처를 구해 연락했고 한 걸음에 한국으로 온 아내분에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그걸 본 상간남 아내가 제 앞에서 상간남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야, 얼른 안 뛰어와?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이게 뭐야? 너 우리 아빠 돈, 내 돈 받아가 쓰면서 이런 짓 했니? 이 새끼가 겨우 핀 팔자를 네가 다시 꼬는구나? 이게 어딜 서 있어? 무릎 안 꿇어? 내가 때려야 무릎 꿇지?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나 이 여자랑 깊은 관계 아니야. 이 여자가 먼저 나 꼬셔서 그런 거지 관심도 없었다고. 정말이야. 그리고 이미 헤어졌어. 끝이라고, 끝. 이게 어디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여기 이분이 증거를 다 가지고 왔는데 뭐? 사랑 안 해? 인연이 먼저 꼬셔?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오늘 땅에 파묻혀 봐야겠네. 내가 지금 당장 아빠한테 전화할 거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상간남 아내가 상간남을 욕하고 때리고 자기 분을 마음껏 푸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자식이 있어도 한쪽이 월등하게 잘나거나 능력이 좋으면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게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혼하면서도 아내에게 마음껏 분풀이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는 제가 자기 눈앞에 나타나기라도 하면 휴대폰 먼저 들었어요. 그리곤 제 목소리가 조금만 높아져도 비속어와 비슷한 단어가 나와도 양육권 분쟁에 사용하겠다고 협박했죠. 바람은 아내가 피웠는데 목소리를 높일 수 있었던 건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가 찍소리도 못하게 됐어요. 제가 해야 할 복수를 제 아들이 대신해줬거든요. 사실 이건 제 입으로 꺼내기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몰라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게 됐거든요. 아들은 엄마의 외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아빠인 저를 위해 나서줬습니다. 나 엄마랑 안 살아. 아니, 평생 엄마 얼굴 안 볼 거야. 민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를 왜 안 봐? 혹시 아빠가 그러라고 시켰어? 당신 내가 못 보는 사이 민우 세뇌시킨 거야?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것도 민우 앞에서. 잠깐 방에 들어가서 얘기해. 민우야, 엄마랑 아빠 얘기 좀 하고 올게. 아니, 아빠도 엄마랑 말할 거 없어. 이제 저 여자 우리 가족 아니잖아. 엄마 아니잖아. 뭐? 민우야, 왜 그런 말을 해? 나 다 알아. 아빠랑 저 여자랑 이혼할 거라는 것도 알고 저 여자가 아빠 몰래 다른 아저씨 만난 것도 알아. 내가 다 봤어. 우리 예전 집에서도 여기 이사 와서도 아빠 말고 다른 아저씨랑 만난 거 안다고. 다 아는데 내가 말하면 아빠가 마음 아파할까 봐 못했던 거야. 근데 이제 아빠도 알잖아. 그리고 이혼할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나 저 여자 안 따라가. 아빠랑 살 거야. 저 여자 엄마 아니야. 민우야. 민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누굴 만나? 민우도 솔직히 말해봐. 아빠가 시켰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다 봤다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아빠는 항상 나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살았어. 그걸 나도 아는데 엄마는 엄마밖에 모르잖아.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고 다른 아저씨 만난 거잖아. 아빠 아프게 하면서. 엄마는 우리 가족을 망가뜨렸어. 가족은 서로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엄마는 다른 아저씨를 사랑했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니야. 난 엄마 죽을 때까지 안 볼 거야. 난 아빠랑 살 거야.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본 걸 얘기하면 저와 아내가 이혼하게 될까봐, 제가 가슴 아파할까봐
숨기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 아내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아볼 생각도 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빠, 엄마랑 꼭 이혼해. 그리고 나 데려가. 엄마는 아빠만 힘들게 한 게 아니야. 나도 힘들게 했어. 그런 엄마한테 가기 싫어. 엄마라고 부르기도 싫어. 나 엄마 필요 없어. 지금도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해줬잖아. 그러니까 같이 살지 말고 나 데려가. 응? 아들의 말에 아내가 엄마로서는 자격이 있었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아들의 강한 의사표시와 이혼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던 이유로 제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가게 되었어요. 또 아들이 엄마를 너무나도 강하게 거부해 면접 교섭권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볼 수 있는 엄마와의 만남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들을 세뇌시켰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아이의 정서를 위해 모자간의 만남을 권하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아들이 엄마를 향해 가진 원망이 너무 커서 만남이 성사되지 않고요. 아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생각하면 걱정되는 일인데 누구보다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들의 행동이라고 생각되어 고맙고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아들을 위해서 앞으로 제 모든 것을 희생할 거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기인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행동과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에 제 행동들은 하나같이 실수투성이었는데 어쩌면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겪거나 겪게 될 모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평소처럼 생각할 수는 없어요. 또 시간이 지나도 그 충격의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곤 하죠. 바로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 관계를 알아낸 것도 두 사람 뒷조사를 한 것도 또 아내에게 복수한 것도 제 손으로 한 게 없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는 위층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셨고 상간남을 미행하다 바로 들켜 흥신소에 의뢰해야 했죠. 또 아내와 이혼할 때도 제 아들이 저 대신 아내에게 복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들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누가 저와 같은 사연 속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느닷없이 생긴 일로, 세상에 처음 겪은 일로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어요. 저도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짜서 복수하고 싶었지만 직접 겪어보니 그건 영화에서나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듣게 되었으니까요. 사연을 듣는 것 또한 경험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라고 이 글을 적는 겁니다. 멋지고 속 시원한 복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됐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곳에 배우자와 가정을 배신한 분이 있다면 지금 짓는 죄는 그만두기를 부탁드리러 나왔습니다. 불륜은 불륜일 뿐이에요. 절대 정당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원망을 사게 되고요. 그게 배우자와 지인들이 아니라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저와 같은 사람이, 제가 한 실수가 또 우리 가정과 같은 일이 여러분께는 없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